네, 안녕하세요. DI 프로의 맥스 원장입니다. 예,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저희가 한번 그 웨비나를 좀 주최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웨비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입시 정보 위주로 했다면은 오늘은 조금 인하우스적인 분위기에서 저희 DI 프랩에서 9월 달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상담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님들, 학생들 그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저희랑 작업을 안 해도 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입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성공적으로 준비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자 DI 프랩에서 저와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조원장님과 같이 저희가 9월 달에 꼭 하는 이 5가지 내용을 이제 대중으로 공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여러분들도 그 미국 대학교 입시 준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희망하에서 이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진행하는 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분들 중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고, 나름대로 이제 뭐 진행을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준비가 조금 잘 안 돼 있는 좀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같이 작업함에 있음에 좀 힘든 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그 미국 입시 준비함에 있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냐 좀 정확히 준비를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조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화면 공유가 왜 안 되지? 잠시만요. 음, 예, 아,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배경으로 한번 몇 가지 사실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한번 표로 보십시오. 표. 올해 다 나온 자료들인데, 이제 뭐 작년 입시와 관련된 자료들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백그라운드입니다. 백그라운드. 우리가 그 원서를 준비함에 있어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요 표는 뭘 나타내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 입시를 함에 있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공에 대한 좀 집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집착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공부가 이쪽으로 이루어지는데 한번 여기서 봅시다. 여기 우리 표를 보면은 이 학교 같은 경우 어떤 학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좀 이따 말해줄 텐데 입학생들의 54%가 전공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undeclared. 입학했을 때 undeclared였고, 한 26%가 이제 humanities and sciences, 뭐, social sciences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그, 바이오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은 19%, 그 다음에 기타가 1%인데, 이 학교는 어느 학교일까요? 유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유펜 공부하는 아이들은 다 워튼이나 공대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공대가 들어가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막상 대학교 입시 결과를 보면은 내가 어느 전공을 정하든 간에 전공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도 50% 이상의 전공을 선택 안 해줬고 이 수치는 유펜 수치인데 이 수치는 UC 계열은 더 심각해지고 뭐 80% 이상이 전공이 undeclared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특정 주제와 관련된 리서치, 지나치게 특정 주제와 관련된 인턴, 지나치게 특정 주제에 편향된 이러한 공부 접근 방법이 미국 입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그리고 현실이 그걸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조금 백그라운드로 오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하고 싶은 거는 이 수치입니다. 75%에서 80%가 탈락한다.
무슨 뜻일까요? 무엇의 75%와 무엇의 80%가 입시에서 입학 허가를 못 받나요? 네. 이거는 스탠프드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SAT 만점자들, ACT 만점자들, 그 다음에 GPA 만점자들 중에 80%까지는 이 학교에서 리젝트를 받았어요. 여기서 시사하는 점, 우리가 또 이제 9월을 새 학기를 시작하니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이 merit 관련해가지고, 성과지요. 성과 관련해가지고, 그, 그 1점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게, 그리고 만점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좋은 대학교를 간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이 숫자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만점자들의 80%가 거절을 당했지만 합격자들의 90% 이상은 또 GPA가 4점 만점에 3.9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간혹 가다가 뭐 GPA 3.9면은 나는 뭐 코넬 가야 된다. 3.1이면은 나는 다트머스 가야 된다. 3.3이면은 아니 3.93이면은 91, 92, 93. 3.93이면 브라운 간다. 3.95 이상이면은 유펜 간다. 3.99 이상이지만 예일, 스탠퍼드, 프린스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입시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첫 번째, 일단 3.9 이상은 받아야 돼요. 4.0 만점에서. 그런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은 학교를 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다 배경입니다. 배경. 우리가 해야 되는 5가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루기 이전에 그 입시의 배경, 작년 입시 결과에 대한 배경. 그 다음에 SAT 봅시다. 그 SAT가 조금 재밌는데 이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어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상위 대학교에 갔을 때 여기 이 통계는 잘 봅시다. 그 입학생들의 반 정도는 SAT 점수를 내고 테스트 없이 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생들의 반 정도는 SAT 점수를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대 50이에요. 근데 국제 학생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애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테스트 옵셔널인 경우에는 반만이라는 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간혹 가다가 막 1,400점인데 아이가 1,480점인데 저 그래도 코넬 지원하고 싶어요. 안 돼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는 에이준이기 때문에 점수가 높게 나와야 돼요. 근데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evidence-based reading and writing이에요. 이 부분에 그 합격자들의 70% 이상이 750점 이상을 받았어요. 수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학은.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합격자들 중에 96%가 리딩에서 700점 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SAT를 공부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ACT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리딩 쪽이 내가 700점 이상이 안 된다. 이 수학인 700점 이하도 제가 보기엔 괜찮아요. 똑같은 1480이라도 리딩이 만점이다. 이 아이는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리딩이 이 통계 자체에도 95%가 이건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다 적용되겠죠. 95%가 리딩 쪽에서 그리고 라이팅 쪽에서 750점 정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SAT 공부하는 아이들은 그리고 아이가 뭐 SAT를 접근함에 있어서 리딩이 700대 중반 정도가 안 나오면은 상위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요새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았나. 특히 새로 바뀐 SAT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좀 더 쉬워졌고,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리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SAT나 ACT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여기서 SSC 점수가 있죠. 리딩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리딩 쪽에서 750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뭐 700대 중반, 초중반이 안 나오면은 솔직히 아이비리그는 포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숫자가 얘기해주고 있으니까요. 이게 관문 1이잖아요. 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5가지 준비 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아이들, 12학년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지금 저희한테 늦게 오는 아이들, 그 다음에 저희한테 문의하는 12학년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일 힘들어해요. 뭐냐면은 제가 한 몇 주 전에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해 가지고 입시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 소개된 에세이 질문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근데 이 에세이를 아이들이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목 자체는 Post Affirmative Action Reality, 즉 Affirmative Action 사건 하버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입시 현실에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모든 학교들 여기서 나온 건 스탠퍼드, 뭐 브라운, 그다음에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ум비아, 다트머스 모든 학교들이 존스 홉킨스 모든 학교들이 이 에세이를 집어넣었어요. 그 안에다가. 근데 이 하나의 에세이를 공통적으로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에세이를 아이들이 대답하는 게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원하는 수준을 못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학년, 10학년, 11학년 아이들은 9학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요 하나의 에세이, 연방대법원이 판결을 내렸고 입시가 바뀌었다면 적어도 5년 동안은 적용될 겁니다. 이 에세이를 어떻게 내가 준비해 나갈지, 그리고 이 에세이를 대답하기 위한 활동을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되고, 저희 또한 DI 프로에서도 이 내용을 아이들의 배경에 맞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는 똑같아요. 단어는 다르지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 학생의 경험. 스탠포드는 your life experience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브라운은 you growing up. 다 성장 과정 배경이죠. 근데 그 배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여가 아니에요. 딱 기여, contribution이 아니라 스탠퍼드는 뭐라고 됐어요? distinctive contribution. 일반적인 기여가 아니라 너만의 특별한 기여. 브라운도 그냥 기여가 아니라 unique contribution. 너만의 특별한 기여.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배경과 기여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했던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니? 이 질문을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12학년 아이들의 한 90% 이상이 이 답을 못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입시의 가장 큰 관건은 이 새로운 질문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워낙 늦게 발표된 에세이 질문이다 보니까 12학년 아이들은 지금 준비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9학년, 10학년, 11학년 아이들은 무조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EC는 무엇이라기보다는 이 질문을 성공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나만의 life experiences 아니면은 성장 이야기를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접근할까요? 결국은 여기 나온 것처럼 배경과 기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unique, distinctive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시작은 typical Asian은 뭔지. 먼저 Asian이겠죠. 그냥 Asian.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중산층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스텝만 한다 이런 쪽의 그 기여가 아니라 그런 배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의 연결선이기 때문에 socio-economic, racial, religious 이런 백그라운드예요. 다양성과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는 되게 불리한 현실에 있어요. 중산층이면은 그렇게 어려움도 없고, 그다음에 별로 특이한 경험도 안 해요. 맨날 학교, 학원, 클럽. 이것만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아니면 몰 가서 아이들이랑 놀거나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에 뭐가 특이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다른 에이전들과 나를 어떻게 구별을 할지 그러한 이제 활동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어떻게 아이들 그 활동을 계획해 나가는지를 한번 공개하고 공유하려고 합니다. 근데 접근 방법 1입니다. 뭐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이 새로운 질문, 이 새로운 이야기를
그 대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시작점은 두 가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예전에 하버드 에세이에서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하버드 에세이는 뭐였냐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너는 어떤 면에서 다르냐였어요. 뭐 특별한 게 뭔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공부 다 잘하는 애들이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이 디스팅션 자체는 그 이런 컨트리뷰션하고 이거는 임팩트 결과 중심으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공부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래서 결과가 엄청나게 뛰어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봉사를 한다고 칩시다. 뭐 펀드레이징 1000불? 오케이. 결과는 있지만 엄청나게 유닉 디스팅티브 결과인가요? No. 저는 어떤 애는 몇 천만 원까지 하는 애도 봤어요. 또 임팩트. 뭐 내가 코딩을 잘한다. 저는 어떤 아이가 인턴하면서 한 여름에 한 몇억 버는 애들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팩트 팩터로 접근해도 돼요. 하지만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는 활동들이 그렇게 특출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1번 방법은 접근하기는 쉽지만 조금 어려워요. 결과를 가지고 경쟁하기가. 왜냐면은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아이가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될 텐데, 프로큐는 뭐냐면은 이 취지에 해가지고 다른 공동체와 교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나는 에이전이고 나는 아퍼 미들 클래스인데 다른 공동체와 교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그 한 5, 6년 전에는 이런 아이들이 되게 입시가 좋았어요. LGBTQ.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 트렌드였잖아요. 그 트렌드라기보다는 그때부터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LGBTQ 그 인권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공동체잖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권익을 위해서 그 활동을 한 아이들이 결과가 좋았습니다. 이 예시를 주는 건 뭐냐면은 새로 도입된 이 내러티브는 진짜 나와 다른 사회적 약자와 교류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즉 여기서의 기여는 뭐냐면은 권익 상승이에요. 기회 확대예요. 1번과 같이 남과 구분되는 그런 나의 개인 중심적인 성과가 아니라 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나와 다른 공동체에게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나와 다름에 초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 내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권익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꼭 지금부터 만들어야 갑니다.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12학년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프로치는 레이셜이 될 수도 있고, 에프닉이 될 수도 있고, 젠더가 될 수도 있고, 이코노믹이 될 수도 있고, 릴리저스.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미국 대학교에서 말하는 다양성의 예시들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에세이가 다양성이라는 기조에 따라 가지고 등장한 에세이다 보니까 우리가 두 번째 방법을 함에 있어서 즉 나와 다른 공동체와 교류함에 있어서는 대학교에서 항상 말했던 diversity, racial, ethnic, gender, economic, religious 나와 다른 그럼 우리 보세요. racial 우리는 동양인이죠. ethnic Northeast Asian이고, gender 남자 여자가 될 수도 있고, economic upper class고, religion은 대부분 Christian.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람들과 교류하면 안 돼요. 여기서 최대한 멀리 나와 다른 단 약자, 억압받는 그런 공동체와 교류하면서 그 안에서 이야기가 나와야지만 그 새로 등장한 미국의 모든 상위 대학교의 입학 그 기준, 그 다음에 학생상을 반응하는 에세이에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9월 달에 해야 되는 거는 이 내러티브에 대한 준비를 꾸준히 해주길 바랍니다. 이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11학년 학생들은 바로 시작하세요. 10학년 아이들도 바로 시작하세요. 왜냐면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본인의 이야기는 더 진정성이 있고 더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우리가 9월 달에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제가 오늘 배경에서도 뭐 점수가 이렇다, 뭐 SAT가 몇 점이다, 이런 메리트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번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무엇인지를 꼭 두세 개 정도 한번 리스트업 해서요. 왜냐면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항상 잘못된 질문을 던지죠. 한 연초에 제가 성공적인 대학 입시를 위한 옳은 질문들. 질문을 ask the right question이라는 설명회도 했습니다. 거기 하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예요. 그냥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것도 해야 되지 않나? 내 친구는 이것도 하는데 나도 해야 되나요? 왜 무슨 뭐 추종자처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왜 이런 이 질문을 던지세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어디에 중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중점. 물론 이 시는 10개 이상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수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어야 되냐라는 질문 던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커스를 뭐냐면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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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예요. 그리고 내 선배가 했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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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정해지면은 이 질문이었던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요. 예를 봅시다. 그 IBM 힙스단 가고 싶어요. 라고 일반적으로 정하겠죠. 그러면은 어디에 초점을 둘까요? GPA. 아, 그래. 우리 학점 최대한 많이 올리자. 두 번째, SAT, ACT 우리 점수 올리자. 일단 GPA하고 SAT, ACT 모든 시간을 투자해요. 근데 아까 제가 올해 나왔던 통계 자료, 유펜하고 기타 등등 아이비리그에서 나온 자료는 뭐라고 했습니까? GPA 3.9 이상이면은 돼요. 더 높을 필요도 없어요. 4.0 만점자들의 80%는 또 리젝 당했어요. SAT, ACT 50% 정도는 테스트 옵션 학교에서 SS를 냈고 50%는 안 냈어요. 물론 안 내는 이거는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이거는 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안 낸 아이들은 물론 형평성에 어긋나냐 이건 아니지만 안 낸 아이들은 뭐냐면은 그만큼 활동이 더 활동으로 보충하면 돼요. 왜냐면 냈던 아이들의 또 90% 이상이 SAT 리딩을 700대 중반 정도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초점을 두면은 우리는 대학교의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냥 아이비 힙스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아, 저 상위 15예요. 그러면은 즉흥적인 활동밖에 안 해요. 이때 누가 이거 하고 있네? 나도 그럼 해야지. 내 친구들 이거 하고 있네? 나도 해야지. 내 선배는 뭐 했대나요? 그럼 나도 이거 해야지. 즉흥적인 활동만 나열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없어요. 대학교에서 원하는 이야기. 그러면은 우리가 학교를 정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공부와 관련해서는 유펜 에세이를 보면은 다 성취도 위주예요. 그리고 원하는 건 뭐냐면은 수상 경력을 좀 누적되길 바라고 그 다음에 결과를 원해요. 에세이에서. 그러면 우리가 애캐데믹 했을 때는 GPA가 어느 정도 유지되면은 내가 유펜이 드림스쿨이다. 그럼 내가 대회를 좀 참여해야 되고 논문 대회도 좀 참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내가 내 지적 실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쪽으로 가겠죠. 두 번째, 퍼스널 밸류 에세이. 퍼스널 밸류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가치관이란 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창의성도 있고 나의 뭐 솔직함도 있고 뭐 팀 스피릿도 있고 그런데 유편은 뭐냐면은 딱 이 성장기의 아이들을 잘 이해한 것 같아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전에 갖고 있던 생각과 이후에 이 경험을 통해서 그 생각이 어떻게 변했니? 너의 가치관이.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을 어떻게 살고 있니?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원, 그 트리거 경험.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흔적들, 변화된 모습들. 그래서 액티비티가 이거를 또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세 번째, 또 기여도 에세이가 있죠, 여기도. 그러면은, 근데 유펜의 기여도 에세이의 핵심은 그 임팩트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즉, 자발적으로 이 활동을 이니시에이트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뭐 안 좋은 예지만 좋은 예는 안 좋은 예지만 이해가 쉬운 거는 이니시티브 테이킹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 혼자 뭐가 필요하다면 클럽을 만든다든지 나 혼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발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프린스턴을 가고 싶다. 봅시다. 프린스턴을 간다면 좀 달라요. 이제 아카데믹은 뭐냐면은 조금 학교에서 난이도 있는 수업을 듣길 바라고 또한 여름 방학 때도 좀 난이도 있는 대학교 수업 듣길 바래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연구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유펜 같은 경우에는 자잘한 그 수상 실력의 결과물이었다면은 이거는 뭐 유펜, 노스웨스턴, 카네기 멜론, GT 다 해당되는 건데 프린스턴은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상위 대학 수업, 그다음에 연관된 연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아카데믹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항상 이 어떤 문제를 해고 왜냐면 우리가 대회를 나가면은 특정한 아카데믹 질문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실력을 입증하는 거지. 근데 프린스턴이나 뭐 하버드나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 위주예요. 너는 어떠한 사회적 질문, 학업적 질문, 이론적 질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니? 요 중심의 활동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lived experience. 이거는 보면은 재밌는 게 이거는 스탠포드에서도 나오고 브라운에서도 나오고 또 어디였더라? 뭐 UNC인가 거기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lived experience. 이 뜻은 뭐냐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 배경을 가지고 미국 대학교에서 이 조이랑 이건 좀 연결됐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던 나의 배경. 프린스턴 에세이에서는 diversity라는 단어는 쓰진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새로 등장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나의 조이나 유닉 익스피리언스가 뭔지 그거를 쓰라고 하는 에세이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스턴의 가장 특이한 점, 그리고 예일이랑 똑같은 점은 봉사적인 측면에서 단순 봉사가 아니라 civic engagement, civic dialogue 해가지고 민권, 인권 이쪽과 관련된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길 바래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단순 봉사가 아니라 advocacy, social campaign 아니면 NGO 활동과 유사한 근거들이 우리 이력서에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UNC 봅시다. UNC도 아까 했던 academic based. 왜냐면 학교를 조금 한 10위권으로 한번 내려왔습니다. UNC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UNC 같은 경우는 그 원서가 데드라인이 되게 빨라요. 10월 15일 제가 알기로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원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카데믹은 뭐냐면은 여기도 경험 중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브라운과 마찬가지로 프린스턴과 달리 유펜과 달리 인터디스플리너리를 원해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에세이는 우리가 또 나온 이 하버드 판례를 통해서 나온 컨트리뷰션 에세이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9월 달에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선정인, 구체적인 학교 선정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명확해져요. 그래서 꼭 내가 드림하고 있는 학교가 어딘지, 그리고 그 학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력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3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너무 멀리 있어요. 대학교 입시가. 왜냐면 11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도 1년이 남았고, 10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 2년이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 안 다가와요. 그리고 뭐 여기 듣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보면은 1년 뒤에 계획을 우리가 이게 심리적으로 그리고 인간 본성적으로 1년 뒤에 계획을 1년 뒤에 있을 일에 대한 2년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 계획을 짜면은 별로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실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조금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9월 달에 9월 말쯤 되면은 아이들한테 내년에 있을 서머 캠프를 가든 안 가든 준비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타임라인적인 보면은 이 중간 평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상위 썸머 캠프 원서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썸머 캠프 보면은 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 지원하는 그냥 돈 7, 8천 불 내면 들어가서 이런 캠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좀 이름 있는 캠프들은 대학교 입시와 너무나 유사해요. 그래가지고 이 9월 달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고 설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활동을 진행을 할 텐데 1년, 2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이게 조금 질질 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해 중간 평가를 위해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 9월 달에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랑 항상 9월 달에 그 다가올 여름에 8개월 뒤에 있는 여름에 어느 캠프를 갈지 선정하고 그 캠프를 준비합니다. 한번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먼저 프롬이라는 대회 아시죠? 프롬이라는 대회는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에세이에서 그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경험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수학과 관련해 가지고 나한테 가장 유의미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수학이랑 과학 말고 개인적인 허비나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게 서머 캠프 에세이입니다. MIT랑 똑같아요. MIT 질문이 이거거든요. 다음에 타스 봅시다. 타스는 왜 우리 그 프로그램에 오고 싶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동체의 다양성인 측면에서 어떻게 기여할 겁니까? 연방 대법원 질문이었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그 사회 이슈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쓰세요. 리더십 이슈는 질문이네요. 그 다음에 그 당신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까? 프로블럼 솔빙이네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와 별도로 이건 1000단어 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250단어로 그 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나한테 가장 뭐 즐겁게 읽었던 책 예술 작품은 무엇입니까? 콜롬비아 질문이네요. 그 다음에 그 이력서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모든 학교의 에세이 질문, 뭐냐, 그 액티비티 질문이네요. 이 질문들은 대학교 입시에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특히 예일, 컬럼비아, 브라운, 다트머스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질문들만 있어요. 또한 로스를 보면은 그 질문 자체가 똑같아요. 그 관심사가 뭐니? 그리고 그 관심사를 가지고 풀어본 문제가 뭐니? 그 다음에 그 본인의 그 스템 관심 말고 인터디스플리너리적인 측면에서 너는 어떤 공부에 관심이 있니? 그 다음에 그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싶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의 취미나 그다음에 너가 좋아하는 건 무엇이니? 또다시 질문들이 스탠퍼드, 브라운, 유펜, 기타 등등 학교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충분히 예시를 보내드린 것 같은데 이 학교를 선정한 다음에 워낙 이게 멀리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내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9월 달에 대학교가 선정되고 대학교 리스트가 나온다면 구체적으로 그리고 활동이 된다면 그 중간 평가로 저는 9월 달에 아이들한테 그 서머 캠프를 정하고 그 서머 캠프를 위해서 활동을 전개해요. 왜냐면 지금 본 것처럼 예시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대부분의 서머캠 에세이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서머캠 요건 자료들이 대학교 입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머 캠프를 성공적으로 갔다라는 거는 그리고 합격했다는 거는 내가 대학교 준비를 잘하고 있다라는 그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가든 안 가든 상위 캠프를 지원해가지고 준비하는 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학교 입시에 되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DI 프랩에서도 아이들과 항상 9월 달에 이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9월 달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이 paid experience를 조금 강조합시다. 한국 아이들이 제일 부족한 것 중에 하나, 한국 아이들 뭐 인턴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돈 안 받잖아요. 돈을 받아야죠. 돈을 받는다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원서에서 Common App Paid Experience, UC 애플리케이션도 Work Experience는 돈을 받은 것만 쓰라고 돼 있어요. 돈을 받은 거.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뭐 점심을 사줬다 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사준 거예요. 우리가 입시에서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거는 문화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7살 아이라는 거는 성인이에요, 성인. 근데 우리는 완전히 쓸모없는 아이로 키우고 있어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엄마가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엄마가 모든 미팅에 아니면 모든 결정에 참여해가지고 아이의 대변인이 되는 그런 아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학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문제가 있어요. 에이전들한테. paid experience. 우리는 인턴십을 한다고 돼 있죠. 우리는 뭘 했다고 했죠. 뭐 한다고 다 하는데 다 인맥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돈을 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입시에서 에이전들이 제일 부족한 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입니다. 독립성. 그리고 이런 독립성이라는 거는 이 화면에 나있는 커먼 앱도 뭐 일과 관련된 거는 인턴십과 관련된 건 다 돈을 받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만 쓰라고요. 그것만 표기하라고 별도로.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똑같이 인턴십을 했는데 하나는 전공 관련 집어넣고 또 하나는 워크 페이드로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어느 게 더 유의미한 걸까요? 당연히 워크 페이드죠. 어떤 미친 사람이 능력 안 되는 애한테 월급을 주겠어요. 돈을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인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커먼 앱도 워크 페이드로 돼 있고 UC도 이 빨간색 부분은 했지만 인턴십은 무조건 돈을 받은 인턴십만 쓸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워크 익스피리언스도 돈을 받은 것만 쓸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직업을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직업을 갖는다는 거는 뭐 일주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9월부터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입시 입학사정관은 서머 잡, 인턴십, 파트타임 잡 이게 돈을 받는다는 거는 아이들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성숙함, maturity, discipline, team spirit, 그 다음에 열정, ambition. 이러한 가치들이 paid job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미국 admission officer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믿고 우리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러한 일을 안 하죠? 맥도날드에서 우리 아이가 일하는 게 민망합니까? 쪽팔립니까? 뭐 부모님들 모임 가지고 우리 애 여름에 맥도날드에서 일해. 그거는 그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쪽팔릴 게 뭐가 있어요? 입시도 그걸 원하죠. 대학교에서도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해가지고 원서에 쓰라고 돼 있죠. 이 나이 때는 16살, 17살 때는 그런 경험을 무조건 해야 되는 나이죠.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걸 안 시키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9월 달에 무조건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 일이라는 거는 maturity, discipline, team spirit, ambition 이런 거는 장기간에 걸쳐 이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길면 길수록 이러한 가치들이 더 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시간에 비례하는 거예요. 일주일 했다 하나도 안 나와요. 한 달 했다 하나도 안 나와요. 적어도 3개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 디자인하는 EC 그 로드맵에 이 부분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매우 주관적인 건데 9월 달에 제가 아이들과 많이 나누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파이널 퍼즐이에요. 이게 그냥 최종 퍼즐이라기보다는 이제 뭘 더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 아이만을 위한 이 퍼즐이 뭘지. 근데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질문 자체는 그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런 로직으로 가봅시다. 우리는 항상 남이 뭐 하는지 궁금해해요. 하지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내가 남들과 어떻게 달라져야 되지? 나의 약점은 뭐지? 이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에 먼저 포커스 두세요. 그다음에 또 참고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하버드나 많은 학교들이 에이전 아메리칸 평가함에 있어서 되게 재밌는 걸 해요. 에이전 아메리칸들은 이건 하버드에서 가져온 문구입니다. 에이전 아메리칸들은 아니면 에이전들은 공부 점수는 좋아요. 그 메리트. 근데 거기서 벗어나고 있죠. 메리트는 좋은데
모든 지원자들 중에서 personality trait가 가장 약하다고 평가를 해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잖아요. Asian Americans have the lowest personality traits. 오, 쇼크죠. personality traits. 근데 이 personality trait이 제일 약하다는 건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 다음 질문. 우리가 왜냐면 이제 파이널 퍼즐 뭘로 집어넣어야 될지 그걸 고민했을 때 다른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던져야 될 질문은 이 배경이에요. 대학교에서 에이션을 봤을 때 제일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버드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학교가 에이션은 부족하다가 아니라 모든 지원자들 중에서 이 퍼스널리티 트레이트가 가장 낮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일 안 좋다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던져야 될 진짜 밀리언 달러 퀘스천. 그러면 퍼스널리티 트레이트가 뭐지잖아요. 무엇을 하지? 남이 뭐를 하지? 특히 남이 뭐를 하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약점이 이 퍼스널리티 트레이트인데 그럼 이 퍼스널리티 트레이트라는 건 뭘까요? 대학교에서 말하는 거는 원서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은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grit, humor, 긍정성, 호감, 용기, kindness 이러한 이야기를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이전 원서에서는 이런 게 안 보인대요. 그냥 로버트 같은 점수 좋은 아이들. 우리 항상 이렇게 웹페이지 가면 가끔씩 I am not a robot 이거잖아. 이거 클릭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이전들은 보면은 I am a robot. 원서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 나갈까요? 근데 미국 대학에서 이 단어들 중에서 요새 조금 아이비리그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grit. 이 grit을 본다 그러거든요. grit. 이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가지고 이 파이널 퍼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grit라는 거는 일단 이 하버드 MBA에서 시작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펜 MBA까지 확장되면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그 특징 중에 하나로 부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언더그래듀까지 내려오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그릿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릿 요소를 보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릿의 핵심은 열정과 인내, 노력이에요. 열정과 노력.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열정과 노력. equals what? 시간. 시간 투자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널 퍼즐은 지금 보면은 grit이라는 측면,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왜냐면은 하버드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지 그 에이전들이 이 퍼스널 캐릭터리스틱스가 제일 부족하다고 하고 캐릭터리스틱 중에서 뭐 이러한 선의, 휴머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릿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패션하고 퍼서비어런스 자체는 그 언어 자체가 장기간 프로젝트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정 있으면 오래 하는 거고 인내심을 갖고 한다는 거는 오래 하는 거잖아요. 이 지속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9월 달부터는 나의 그릿 프로젝트가 뭔지를 준비해 나가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 그 5가지 측면에서 9월 달에 아이들이 해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 있는 뭐 9학년, 10학년, 11학년 아이들과 학부모 모든 분들이 모든 대상자들이 그 조금 더 현실적 있게 그리고 대학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입시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항상 그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내용이 도움을 많이 되길 바라며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혼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